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론 조종자 자격증 1, 2, 3종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챕터 1에 보시게 되면 드론이란 무인비행 장치, 이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목차로 가보게 되면은 드론의 주요 구조, 그 다음에 드론의 동력, 드론의 안전수칙 및 교육법, 그 다음에 항공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 챕터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인 항공기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의 정의, 그래서 무인 항공기는 UAV, 우리가 이제 무인 항공기를 드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UAV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UAV의 약자를 보시게 되면 Unmanned Aerial Vehicle,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는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종자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인 비행, 여기 기행으로 좀 나와 있는 비행으로 이제 고쳐야 되겠죠. 비행을 하는 일회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말한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의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용어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시기보다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UAV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흔한 이제 무인 항공기를 드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좀 보시게 되면 RPAS, 그래서 무인 항공기는 UAV 또는 드론 또 위에는 UAS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RPAS 같은 경우에는 국제 민간 항공기고 ICAO에서 공식 용어로 채택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RPAS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은 잘 안 하는데 드론이라든지 UAV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국제 민간 항공기고 ICAO에서 공식 용어로 쓰는 것은 RPAS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인 항공기의 분류 보시게 되면 무인 항공기의 비행 원리는 유인 항공기와 동일하고 기본적인 고정익, 회전익으로 나누는 분류 외에도 다양한 측면, 쓰임 용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과를 공부하면서도 또 나중에 실제 이제 비행을 우리가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무인 항공기 하면은 이제 크게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이렇게 나뉜다.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나눈다. 자, 우리가 아래 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무인 항공기의 분류, 기체 형태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고정익 무인 항공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고정익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날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날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를 고정익이라 이야기를 한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여객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고정익 고정익 항공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익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고정익하고 회전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경우, 헬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이제 돌려서 날개를 회전시켜서 양력을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전익 무인 항공기다. 그래서 크게 무인 항공기는 고정익, 회전익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기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기체 분류하고 어떤 날개에 따른 분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변 로터형 가변 로터형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변 로터형을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이제 V톨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변 로터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떤 고정익 비행기의 장점과 그다음에 회전익 비행기의 장점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래서 가변 로터형 V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수직으로 이착륙이 되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이착륙된다라는 것은 회전익 기체에 상당히 큰 장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인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할 때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소모량이 많죠. 이제 고정익에 비해서. 그래서 이 가변 로터형 V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를 이착륙시킬 때는 회전익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륙한 후에 실제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익 형태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배터리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러면서 회전익 비행기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축 반전형 무인 항공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축 반전형, 이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축이 있어요. 이 축에, 이 같은 축, 동축에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날개가 두 개가. 그래서 이 날개가 서로 반대로 돌면서 어떤 양력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축에 날개가 두 개가 있는 거, 동축 반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콥터형, 이제 날개를 여러 개 달아서, 그렇죠? 여러 개 멀티 형태로 달아서 운영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드론이라고 많이 우리가 무인항공기 전체를 드론으로 표현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드론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멀티콥터형 무인 항공기, 무인 멀티콥터 3개 이상의 로터를 탑재하고 있는 비행체 형태 조정이 용이하며 운영비가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3개 이상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로터를 탑재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3개로 균형을 잡는다 하지만, 이제 왜 2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화성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화성에 화성 탐사선, 퍼서피어런스가 갈 때도 사실은 이제 드론, 인저니어티 하는 드론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시험 비행을 계속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축 반전형 형태로 해가지고 날개가 하나 같지만 하나가 아니라 위에 날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 이 아이도 날개 2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콥터형 무인 항공기, 무인 멀티콥터 또 2개 이상의 로터를 탑재하고 있는 비행체 형태 조정이 용이하며 운영비가 낮다. 이 운영비가 낮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래로 한번 보실까요? 자, 크기에 따른 분류, 초소형, 미니급 무인기, 중소형 이런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군사형, 많이 쓰이죠. 항공 촬영이라든지, 또는 여기 재난, 안전, 공간 정보, 요즘은 또 공간 정보에도 많이 활용을, 특히나 이제 V톨기 같은 경우에 비행 시간, 채공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 공간 정보 활용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역용, 농업 분야 방제용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이게 방제 작업과 요령이 나와 있는데, 방제 작업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방제 작업 이 형태가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방제를 실제 이제 드론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팁2에 보시면은 기체 이착륙 시에 15m 이상 떨어져 있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체 비행 실기 시험 볼 때도 이제 안전거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체를 운영할 때는 너무 붙어서 운영하고 위험하죠. 그래서 15m 이상 떨어져서 한다. 자, T1에 보면 대부분의 방제 작업 사고는 신호수의 미편성, 그 다음에 부족한 상호 훈련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업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호수라 하고 조종자라든지 이런 어떤 인원 구성이 있는데, 구성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않고 하게 되면은, 진짜 드론이라는 게 결국은,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갖추고, 이렇게 방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제 작업에 있어서 조종자와 신호수는 필수이다. 그래서 이 조종자와 신호수는 필수이다. 그래서 시험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종자 혼자, 주의를 살피면서 신중하게 농업 방제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충분한 상호 훈련, 서로 소통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이 두 부분에서도 이제 시험과 잘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 방제 작업과 요령,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제 작업에는 조종자, 그 다음에 신호자, 이제 보조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일단 당연히 이제, 조종 관련, 그 무게, 기체 무게 관련, 내가 1종이든 2종이든, 이제, 국가 자격증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며 무인 비행 장치의 조종 비행에 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한다. 최종 판단을 담당한다. 이거는 최후의 책임도 조종자가 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판단은 조종자가 담당하고 최후의 어떤 책임도 조종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조종자는 작업 기체가 전방으로 전 후진의 속도 인지가 어려우므로 신호자의 지시에 따라 전 후진 비행 속도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리가 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리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거리 끝에 어떤 신호자가 신호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신호자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죠. 신호자의 지시를. 그래서 우리가 전후진 비행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거리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종자가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감각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호자의 지시를 따른다. 작업 중 기체의 전 후진 속도와 눈밭의 끝선을 통과하였는지 무전기를 통해 조종자에게 전달하며 필요하다면 살포 장치의 on/off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다. 시도자에게는 잘 보여도 조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버는 상황 혹은 엔드라인 부분에 장애물 표시, 장애물의 유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운전 차량 운전, 작업 기체의 연료나 살포하는 농업용 약재 준비와 보급을 담당하며 보조자는 대규모 작업의 경우 살포 작업을 진행할 표적을 안내할 수 있는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제 작업할 때 조종자, 신호자, 보조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 그래서 방제 작업에 있어서 아무리 익숙해져 있어도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다음 항목에 관해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드론을 운영을 할 때, 또는 방제 작업으로 운영을 할 때, 그것도 결국 드론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드론을 운영을 하는데 방제 작업이라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드론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방지에 관한 기초 지식도 충분히 습득을 하고 또 작업 전에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은 꼭 점검을 하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작업 지역 점검, 그래서 방제 작업의 순서, 안전 작업을 위한 지시 등의 내용을 살포 관계자와 협의 및 확인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서, 이런 부분, 또 안전 작업을 위한 지시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종자, 그 다음에 신호자, 그 다음에 보조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는 이제 지주라든지 이게 어떤 농작물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잘 협의가 되었나. 전작 작물, 기타 대상의 작물의 약해 등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였는가.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 옆 혹은 토양 내 작업의 배려가 충분한가. 작업 시간의 배려가 충분한가. 가축 양장, 양봉, 양어장 등의 충분한 배려를 하였는가. 주차장, 자동차 정비소 등 약제에 의한 도장 오염의 위험은 없는가.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제 농이라든지 방제할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제 방제를 A, B, C, D가 있는데 A, B만 해야 되는데 C까지 하게 되면은 C 농작물에 A, B의 방제를 하는데 C 농작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바람을 날린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면서 방제를 하게 돼. 그 방제하는 부분이 날아가게 되면 옆 농작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 바람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측정하고 또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이렇게 불었다가 또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다른 방향으로 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람 세기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제 작업은 뭐 쉽게 방제 이렇게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 밑에 맨 아래 보시면 뭐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정비소도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방제 작업으로 오염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또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 사항. 그래서 정비 점검. 이건 당연한 거겠죠. 정비 점검. 그래서 살포 약재 조정, 적재, 그 다음에 살포 약재 제형, 혼용, 이게 있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살포 장치의 조정의 실수 점검, 이런 부분은 뭐 약재가 새어나오지 않나. 그 다음에, 이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 A론의 분사량이 이 정도면 되겠나, 분사, 이런 부분의 관계, 또, 뭐, 분사하는 그 노즐에 일부 막혀가지고 분사량이 고르지 않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 그 다음에 조종자 점검, 조종자가 점검해야 될 것은 작업 당일에 당연히 풍향, 풍속 체크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향, 풍속 점검, 그 다음에 작업 지형의 위험 장소, 장애물의 위치와 살포제의 구역 점검, 그 다음에 작업 지역의 지형, 건물 점검, 그 다음에 작업 면적과 약재 배분, 작업 순서 점검. 아까 첫 번째 풍향, 풍속은 뭐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드론 방제가 드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도기류라고 하나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제 그 기류가 바람이 아래로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즐에서 방제를 하면서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밑으로 이제 뿌려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밑으로 내려지는 그 하향풍, 그 유도기류라고 하는데요. 그 하향풍의 세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그걸로 뿌려지는데도 우리가 풍속이 사실은 뭐 초속 뭐 5m 또는 그 이상 8m, 10m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방제량이 또 새어나가는 바람에 따라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 지형의 위험 장소, 장애물의 위치와 살포 제외 구역. 살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꼭 해야 될 부분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작업 지역의 지형, 건물 점검. 이 건물보다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게 되면 결국은 주변에 이제 전봇대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점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기체가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착륙 장소는 꼭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착륙에 지장이 없고, 만약에 비스듬한 곳에 뭐 착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양력의 어떤 불균형으로 기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 또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제 살포 작업 계획. 그래서 작업 시작 전 현장의 지형과 작업 구역을 먼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계획 먼저 내가 5,000평을 할 것이냐, 10,000평을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살포 제외 지역은 어디냐, 장애물은 전봇대가 저 오른쪽에 저기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동 방제를 할 것이냐, 수동 방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도 있겠지만서도 요즘에 뭐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제동 방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수동 방제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작업 현장 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축적 지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제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모니터 이런 부분들이 지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진을 체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축적 지도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전후로 뭐 예를 들어서 100m 좌우로 폭을 5m씩 잡고 진행을 한다. 이거는 기체의 크기라든지 이 방제 분사량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체 주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방제 축적 지도에다가 이제 그 비행 순서를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GPS라든지 이런 지도에 약간의 이제 뭐 아주 촘촘하게 있는데 그 옆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 방제보다도 수동 방제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 그래서 부적합 지역. 그래서 산업용 무인 멀티콥터는 유인 헬리콥터로 작업할 수 없는 협소한 지역과 살포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살포 작업 지역이 충분한 피해 예방 조치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판단이 되면 방제 제외 지역으로 당연히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상황들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좀 체크를 미리 한다. 그래서 공중위생이 뭐냐, 공중위생, 일반가옥, 학교, 수로, 수원 등 작업 대상 외의 정원, 그래서 축산, 수산, 꿀벌, 루에, 가축, 어패류 등 수산 동식물, 야생동물을, 그 다음에 주종자와 기타 작업자의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사항. 그래서 이착륙 기전의 안전 및 주의사항. 그래서 소형 로터의 멀티콥터라도 로터가 회전할 때 접근 시 심각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착륙 지점에서 작업 시 로터가 회전하고 있는 동안에 무의식 중에 기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 들어온 주종사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간파하고 항상 미리 조심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론 모터라든지 이런 데 사고는, 이 프로펠러의 사고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멀티콥터나 약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죠. 왜 이런데 외부로 나가면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드론 궁금해 하니까 이게 가까이 막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데 촬영을 나가도 가급적 이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해주는데, 또 가까이서 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궁금하고 사람들이 간단한 걸 갖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나름 슈퍼스타였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데 드론이 이렇게 오니까 그 드론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못 쳐가지고 미끌려가지고 막 손이 거의 좀 위험한 상황까지 이렇게 간 적이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드론을 좀 아는 사람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 이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은 드론 하면은 그냥 조그만 날개가 돌아가면서 그냥 날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사고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 기체가 수직 이착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 약재, 혼합 용기, 물탱크 등에 들어가면 살포장치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 사항. 그래서 자재 배치 방법, 그러니까 살포, 약재 등의 자재를 모아두는 장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그래서 적재는 0.5 정도 너무 높게 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로터의 풍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벼운 물건, 비닐이라든지 봉지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제거하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등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터가 돌면서 주변에 이제 양력을 만들면서 풍향이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도 운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외로 이 풍향이 이제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바람이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약재 혼합 용기 보존의 대기 위치는 이착륙 지점에서 안전거리 15m 이상 떨어져 있는다. 이건 항상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착륙 지점의 선정 기준 해서, 이착륙 지점은 주변은 로터의 풍압으로 작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로터의 풍압이 이제 세다라는 거죠. 이착륙 지점이 경사가 있는 경우 가능한 수평이 이제 경사가 있으면은 착륙할 때 기체가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이착륙 지점 선정 기준. 그래서 이착륙 지점이 경사가 있는 경우 가능한 수평이 좀 선정하고, 평탄하며 모래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농로 등이 적합하다. 물론 이제 거기에 세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죠. 평탄하면서.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 사항 나와 있는데, 무인 멀티콥터 탑재 용량, 기온과 습도, 현장의 해발 고도. 그래서 약재를 탑재한, 약재를 만재한, 그러니까 가득 채운, 우리 방제할 수 있는 약재 통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상태에서 이륙할 경우는 최대의 마력을 필요로 하여 부드럽고 신중한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정은 장비의 비행 제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장애물이 많은 곳은 적재 중량은 제한하는 요인이 있어 항상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기에 작업 전에 적재 능력의 2분의 1 정도 미리 해봐서 이제 시험 비행, 확인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요.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 사항. 그래서 방제 살포 비행 작업, 그다음에 이제 방제 살포 비행의 기준. 그래서 적용 작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작물 위를 기준으로 비행 고도의 높이다. 비행 속도는 표준 살포량이 확보 가능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여기 2번 보시게 되면 작물 위를 기준으로 비행 고도의 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고도를 뭐 1m라든지 1.5m라든지 뭐 심지어 2m라든지 이렇게 고도를 잡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도를 정의를 할 때는 작물 위를 기준으로 비행 고도 높이가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작물 밑에 있는 지면이 아니라 작물 위부터 비행 고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작물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 밀류, 대류, 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비행 고도를 뭐 3m에서 5m, 그래서 비행 간격 폭 5m에서 10m.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속도는 뭐 10에서 20 km/h. 여기 보시면 비행 고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m 대부분 비행 간격 폭이 되겠죠. 이것은 5에서 10m. 이건 이제 노즐의 방제량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도도 비행 속도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대부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의 방제 작업과 준비 사항. 그래서 작업 종료 후 이제 빈 용기를 완전히 폐기한다. 그렇죠? 완전히 폐기시킨다. 그 다음에 남은 약재, 자, 안전한 장소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한다. 그 다음에 기체 살포 장치는 충분히 세척을 원칙으로 하고, 세정액은 안전한 장소에 처리한다. 세정액은 안전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걸 했으면 얼굴, 손, 발 등을 세제로 씻고 반드시 가글을 한다. 자, 이제 방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드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도록. 드론의 구조, 드론의 구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드론, 무인 멀티콥터죠. 이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로는 기체, 무선 조종기, 탑재 임무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 기체, 무선 조종기, 탑재를 어떤 걸 할 것인가 임무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기체 주요 구성품으로는 기체 동력, 전달 개통, 제어 장치, 전기, 개통 등이다. 자, 드론의 구조 한번 볼까요? 이 구조는 이제 저희 기체를 여기다 갖다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코엑스에서 한번 전시하고 몬스터 1하고 몬스터 S라는 건데, 구조를 보면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날개 모터하고 여기 모터가 있죠. 여기다 이제 날개를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날개를 여기다 장착을 하는 거고, 여기도 모터가 있고요. 여기다 날개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다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헥사콥터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이 아래 메인 프레임 아래쪽에 여기 이제 배터리, 여기 아래 약재통 위쪽 메인 프레임 아래쪽 여기 이제 배터리 장착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암대라고 뭐 붐대, 암대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랜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착륙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어떤 구성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부의 구성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PMU, FC, 여기 FC가 있는 거죠. FC,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속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IMU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FC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겠죠.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조정기와 조정 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정기는 무인 멀티콥터를 무선으로 원격 조정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틱을 가지고 여기 두 개의 이제 스틱이 있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스틱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드론들이 모드 2 형태로 지금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RC에서 모드 1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드 2로 대부분은 운영을 하는데 이제 모드 2에서 이 조정기 왼쪽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로 하게 되면 이제 스로틀이 되겠죠. 기체가 이착륙하는 거고 좌우로 하게 되면 이제 러더라 그래가지고 기수 방향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우측 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당기게 되면은 후진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 좌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에일러런이라고 해가지고 기체가 그냥 기수 움직임 없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드, 이러한 형태, 이게 모드 2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드 2의 이 방식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기 응용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금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드 2 형식이 그래서 전진, 후진, 좌이동, 우이동, 고도의 상승과 하강, 좌회전, 우회전을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조정관의 배치에 따라서 모두 1, 2, 3, 4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드 2로 거의 그냥 암묵적인 통일이죠. 그래서 거의 모드 2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응용 나와 있는데요. 안테나, 조정기의 주파수를 비행체에 보내는 매개체이며 2.4GHz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주파수가 전달되는 폭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은 특히나 이제 2.4GHz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또 영상을 송수신할 때는 또 5몇 기가, 5기가 형태 그런 형태로는 영상 송출이라든지 할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조정 응용, 트림이 있는데 조정기 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세한 조정, 미세한 조정을 통해 비행체를 안정시키며 1, 2, 3, 4번 트림으로 내 방향에 있으면 미세한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기 응용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행 모드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GPS 모드, GP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체를 GPS라는 위성, 항법 장치,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GPS 모드를 끄게 되면, 이거는 자세 모드, 애티튜드 모드라고 해서, 애티튜드 모드라고 해서, 애티 모드라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 모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세 모드하고 수동 모드로 이제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백홈 모드, 자동 귀환 모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GPS 모드로 운영을 하는 거하고, GPS 모드를 끈, 액티 모드, 자세 모드로, 이 두 가지 모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GPS 모드는, GPS라는 어떤, 항법 장치, 그러니까 GPS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위치를 잡아주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GPS 모드 같은 게 아무래도 비행이 좀 더 안정적이고 자세 모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체하고 내 조종기하고의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체 자체의 어떤 센서라든지 자이로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되지만 어떤 이제 비행 모드 자체는 기체와 조종기 이 부분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 제어 센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이 센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센서가 이제 GPS 센서, 우리가 이제 기압계 센서,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도 쓰이고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타고 다니는 이런 그 자이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이로 드롭이라거나 그런 부분들 타고 다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지자계는 이제 방향이잖아요. 마그네틱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계.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론의 이 방향을 뭐 위치는 당연히 이제 GPS 글로벌 포지셔닝 해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기압계 같은 경우에, 고도하고 속도를 도와주는. 그쵸? 속도를 도와주는. 그런 측정값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기체 자세를 잡아주는. 왼쪽으로 와서, 내가 기체가 기울였으면 다시 원 상태로 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자계 같은 경우는 방향, 마그네틱.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에 각속도를 도와주는 이런 센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행 제어 컴퓨터. 그래서 사실은 이 FCC라고 되어 있는데요. FC라고 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FC라고 했는데, 플라이 컨트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드론 이제 장치 중에서 사람의 어떤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GPS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 위치를 설정을 해주고, 또 PMU라든지 이런 PMU는 이제 FC에 전류를 적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FC에 전류를 적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PMU가. 그 다음에 송수신기의 수신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송신기에서는 명령값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PMU 전원을 받아갖고 송신기에서 받아서 얘한테 어느 만큼 전류와 전압을 전달을 해주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ESC가 있어요. ESC는 Electronic Speed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변속기가 되거든요. 전자 변속기. 근데 이 전자 변속기는 모터에다가 전류와 전압을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를 이만큼씩 주고 조절을 해주고. 그래야 모터가 빨리 돌고, 또 많이 주게 되면 빨리 돌고, 적게 주게 되면 천천히 돌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ESC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 ER하고 역할이 비슷한 거 PMU 있잖아요. PMU는 FC에다가 전류 전압을 적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PMU는. 그래서 이 PMU하고 ESC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에 사용되는 이제 모터가 두 가지 모터가 있는데, 요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PMU의 역할, 그 다음에 ESC의 역할, 이 부분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